저는 올해 58살이 된 지방 변두리 작은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28살 먹은 외아들 우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번듯하게 취직해서 밥벌이하고 다닐 나이에 우리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요즘 취직이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 뭐 그래 좀 늦을 수도 있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2년이 되고 이제 3년째가 되니 저도 남편도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덩치만 멀대같이 컸지 은근히 속이 여린 아들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볼까, 그 외에는 자기 방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두드리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 봐도 뻔했습니다. 이력서 넣고 또 떨어지고 이력서 넣고 또 떨어지고 그 짓을 3년이나 했으니 애가 오죽하겠습니까?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며칠이고 머리도 안 감는 아들 꼴을 보자니 제 속도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아들 꼴을 특히나 아들 아빠가 가만두질 못했습니다. 밤에 야간 택시 운전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제 남편은 굳게 닫힌 아들 방 문짝만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물이라도 마시러 잠깐 거실에 나왔다가 아빠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주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 왼수. 남편은 혀를 차는 소리로 시작해서 꼭 아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저를 들먹이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야, 언제까지 네 엄마 등골 빼먹을래? 어? 밥 처먹고 잠만 자면 그 밥이 네 뱃속에서 소화가 되냐? 낯짝도 두껍다. 이놈아,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라도 해. 땀이라도 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은 아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그 자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두드릴 거면 당장 그 컴퓨터 갖다 부숴버려!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아 이놈아! 그럴 때마다 아들은 대꾸 한마디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닫히는 방문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그렇게 애 앞에서 말을 해야 해요? 애도 속상하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속상? 뭐가 속상해? 3년이나 빈둥대는 놈이 뭐가 속상해? 저러다 평생 백수로 늙어 죽게 생겼어. 남편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매일같이 아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저라고 속이 편하겠습니까? 장사 마치고 돌아와 굳게 닫혀있는 아들 방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러다 우리 아들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닌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는 건 아닌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구박과 아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한 그야말로 숨막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어쩌다 함께 저녁상에 둘러앉아도 남편은 숟가락만 툭툭 내리치며 인상을 쓰고 아들은 고개만 쳐박고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장사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3년 내내 방문을 굳게 닫고 살던 아들이 웬일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은 안 감은 것 같은 떡진 머리에 늘 입던 냄새나는 운동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백수 생활에 드디어 애가 뭐 포기 선언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어디서 사고라도 쳐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려는 건가, 별의별 흉흉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놈은 제 눈치만 살피며 한참을 쭈뼛거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밥은 먹었어? 제가 묻자 아들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엄마, 나 2박 3일 동안 예비군 훈련 가. 예비군? 그 휴대폰 낼 거라 그동안 연락 안 될 거야. 하긴 뭐 28살, 나이는 꼬박꼬박 처먹었으니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전 오히려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곰팡이가 쓸어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라에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맑은 공기라도 쐬게 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소 가서 억지로 밥이라도 챙겨 먹고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훈련소라도 아들 숨통을 조이는 아빠가 있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그래, 가서 밥이나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2박 3일 훈련 갔다는 놈한테 뭘 더 캐물을 게 있겠습니까? 핸드폰을 낸다니 뭐 요즘 훈련소는 다 그런가 보다. 그땐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른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서 그 군대 매점이라고 하나? 그런 데서 뭐라도 사 먹어. 아빠한테는 뭐 말할 거 없고 훈련 잘 받고 와. 아들은 그 돈을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에야 아들은 작은 가방 하나만 둘러매고 휙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아들이 오랜만에 바깥바람 쐬는 게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휴 그래도 3일은 집안이 조용하겠구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2박 3일이 우리 가족을 통째로 지옥에 밀어넣을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게 장사도 안 되고 몸도 찌뿌둥해서 저는 해가 지자마자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돈통을 열어 그날 번 푼돈을 셌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또 내일 재료나 살 수 있으려나? 한숨을 푹 내쉬는데 가게 구석에 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에 뜬 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또 무슨 장난 전화인가 싶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잔뜩 쉬고 갈라진 그러면서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바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진아, 웬일이야? 너 훈련 중이라며? 핸드폰 낸다면서? 아들은 제 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사람처럼 헉헉거리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우진이야. 엄마 큰일 났어. 아니, 무슨 일이야 아들? 왜 그래? 숨 좀 쉬고 말해봐. 나 지금 엄마 나 지금 탈영했어요. 탈영. 그 두 글자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탈영?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예비군이라며? 예비군이 무슨 탈영을 해? 몰라. 그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제발. 군인들이 지금 날 잡으러 와요. 나 잡히면 나 진짜 죽어, 엄마. 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횡설수설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데리러 와요. 지금 당장 와야 해. 어딘데? 네가 어디 있는데? 그 XX 국도변 거기 옛날 터널 옆에 폐휴게소 거기야. 빨리. 저는 아들이 말하는 그곳이 어딘지 머릿속으로 겨우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몇 번 지나가다 본 귀신 나올 것처럼 버려진 휴게소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지금 갈게. 근데 너 그리고 엄마 절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아빠 알면 나 진짜 죽어. 알았지? 엄마 혼자 와야 해? 알겠다니까. 일단 거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 그리고 돈 5천만 원.
뭐? 5천만 원? 제가 5천만 원이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왔다! 하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는가 싶더니 전화가 또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다 못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타령, 군인들, 5천만 원, 그리고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소리.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왔다. 도대체 뭐가 왔다는 건지. 지금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질 생각도 못하고 가게 문을 잠그는 둥 마는 둥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나왔습니다. 반찬 냄새가 밴 몸 그대로 상가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뛰어내려왔습니다. 가게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우리 집 빌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버벅거렸습니다. 아유, 왜 이래? 1, 2, 3, 4... 손이 덜덜 떨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차키, 내 차키. 어딨어?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온갖 잡동사니를 다 헤집고 나서야 구석에 처박힌 자동차 열쇠 꾸러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움켜쥐고 다시 현관으로 뛰쳐가려는데 쾅!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근무를 일찍 마치고 돌아오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꼴을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제 얼굴과 손에 움켜진 차키, 그리고 아직도 두르고 있는 반찬가게 앞치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 어딜 가기래 그래? 꼴은 또 왜 이래? 앞치만 보고.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차키를 확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꼴을 하고 어딜 가냐고? 얼굴은 왜 백지장이 됐어? 가게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아니야, 그건 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대. 나중에 얘기해. 친구? 당신 친구 중에 이 난리칠 친구가 어디 있다고? 김 여사? 박 사장? 누군데? 남편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말을 못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혹시 우진이? 그놈 또 사고 쳤어? 그 순간 아들의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하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밀어붙였습니다. 비키라고! 사람 죽게 생겼어! 뭐? 사람? 나중에 다 얘기할게. 제발 비켜! 저는 남편의 어깨를 밀치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이 여자가 미쳤나? 당장 서! 누구야? 우진이 맞지?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 낡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이 쫓아나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꼴도 잊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엑셀을 밟았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는 국도를 정말이지 미친 사람처럼 달렸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타령? 5천만 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립니까? 예비군 훈련 간 놈이 왜 타령을 하고 5천만 원은 또 뭡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혹시 하는 끔찍한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식 납치했다고, 자식이 사고 쳤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단 돈부터 붙이라는 그런 못된 놈들 천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3년째 백수로 지내니 그런 놈들 표적이 되기 딱 좋지 않습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꼭 그놈들이 요구하는 액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쇳소리가 나던 그 울부짖음, 그건 분명히 제 아들 우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28년을 듣고 산 제 아들 목소리를 이 어미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해도, 아들이 멀쩡히 훈련소에 잘 있는 거라고 해도,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내 새끼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합니까? 돈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우리 아들이 무사한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기면 그때 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 부서져라 달려 아들이 말한 그 폐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 가로등 하나 없는 휴게소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처럼 으스스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았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저 구석 부서진 화장실 건물 옆에 웅크리고 앉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예비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웬 시커먼 냄새나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제 차 불빛이 비치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차를 보자마자 쩔뚝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넘어질 때 비틀거리면서 차로 달려와 뒷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짝처럼 차 안으로 쓰러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빨리 가! 저기 저 차 오는 것 같아! 아들은 앞을 보지도 않고 차 뒤편만 돌아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앞치마가 운전하는데 거치적거렸지만 벗어던질 정신도 없었습니다. 백미러로 아까 그 폐휴게소 쪽을 힐끗 봤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하고 숨죽여 우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거의 30분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겨우 동네 어귀에 다다라 불빛이 드문 공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끄고 앞치마 자락으로 식은땀이 밴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제야 제 심장이 발작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우진아.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28살 먹은 아들이 2살배기 애처럼 몸을 말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너 꼴이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아들의 엉망인 얼굴을 보니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타령이니 5천만 원이니 하는 것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 예비군이라며. 예비군 훈련 간 놈이 왜 그 꼴로 거기서 나와? 웬 타령이고 5천만 원은 또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똑바로 말해, 당장! 제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뒷좌석 바닥에 이마를 쳐박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나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무슨 죄? 아들은 한참을 울기만 하다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예비군 그거 거짓말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그럼 너 3일 동안 어디 가 있었어? 친구 상철이, 박상철 알지? 걔가 알바 소개해 준다고. 알바? 무슨 알바? 그냥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건데 2박 3일 합숙소 들어가서 교육만 받으면 500만 원 준다고. 보안 때문에 핸드폰도 걷고 밖이랑 연락하면 안 된다고. 500만 원. 2박 3일 합숙. 핸드폰 제출. 아들이 3년째 백수 신세니 그 500만 원이라는 돈에 눈이 뒤집혔던 겁니다.
저한테 예비군 훈련이라고 핑계를 댄 것도 2박 3일에 핸드폰 낸다는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이라고 속이고 거길 갔어? 이 미친놈아. 50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이상했지만 아빠 구박받는 거 너무 지겹고 돈 벌어서 독립하고 싶어서 그래서 간 거야. 아들이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거긴 합숙소가 아니었어. 보이스피싱 그런 놈들이었어. 엄마. 뭐? 보이스... 가자마자 상철이가 내 통장이랑 보안카드 그거 다 줘야 된다고. 월급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줬는데 걔네가 그걸 뺏어갔어. 아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놈들은 아들 통장을 대포 통장이라는 것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거나 받는 일을 이틀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내 통장에 피해자 돈 5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5천만 원? 박상철 그 개새끼가 그 돈을 전부 빼서 도망갔어. 걔도 그놈들이랑 한패였어. 날 속인 거야. 조직놈들은 상철이와 아들이 짜고 돈을 훔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놈들이 날 창고에 가두고 하루 종일 때렸어.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상철이 데려오라고. 안 그러면 캄보디아 같은 데로 팔아버린다고. 거기 가면 장기 다 털리고 죽어도 모른다고. 아들은 쩔뚝거리던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오늘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2층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됐어. 저는 아들의 엉망인 다리와 피딱지가 앉은 얼굴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근데 왜 타령이라고 했어? 군인들이 쫓아온다고. 엄마가 나 예비군 간 줄 아니까 보이스피싱에 감금됐다고 하면 엄마가 놀라서 안 믿거나 신고한다고 시간 끌까봐. 나 당장 잡힐 것 같은데 타령이라고 해야 군인들 온다고 해야 엄마가 제일 심각하게 듣고 당장 달려와 줄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랬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들은 제 차 시트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전 그제야 아들이 왜 5천만 원을 말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돈을 갚아야만 그 지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손으로 아들의 떡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차마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적고를 한 아들을 데리고 남편 얼굴을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하지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갓길에 언제까지고 차를 세워둘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전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아들은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다리를 쩔뚝거리며 제 어깨에 짐짝처럼 매달렸습니다. 새벽녘, 쥐죽은 듯이 조용한 빌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와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제발 남편이 깊이 잠들었게. 택시 운전하고 골아떨어졌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삑삑삑 소리를 죽여가며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시커멓게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담배 연기만 자욱했습니다. 저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뻘건 담뱃불만 깜빡거렸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켰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환한 불빛 아래 아들의 엉망진창인 몰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퉁퉁 부어 멍든 얼굴, 터진 입술, 흙먼지로 뒤덮인 더러운 운동복, 그리고 쩔뚝거리는 다리까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꼴 뭐야? 여보, 그게...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제 어깨에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엄마가 이 새벽에 앞치마만 두르고 뛰쳐나가게 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말해! 무슨 짓을 했냐고! 결국 아들은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예비군 거짓말, 친구 상철이, 합숙소, 보이스피싱, 그리고 5천만 원. 아들의 말이 5천만 원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퍽! 남편의 주먹이 아들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나둥그라졌죠. 이 미친놈! 이 개새끼! 5천만 원! 5천만 원! 남편은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아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 이놈아! 그 돈이 우리 가게 보증금이야! 그거 빼면 우리 세 식구 다 길바닥에 나앉는 돈이라고! 이 미친놈아! 남편은 아들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나둥그라진 아들을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저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애 죽는다고. 남편은 저를 뿌리치려 했지만 저도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엉망이 된 얼굴을 감싸진 채 바닥을 기어서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방문이 닫히고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방문 너머로 흑흑하는 짐승이 상처를 핥는 것 같은 그런 억눌린 울음소리만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간 뒤로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 속에 담배 연기만 뿌옇게 차올랐습니다. 좁은 거실이 금세 담배 냄새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10분에 한 대씩, 아니 5분에 한 대씩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이고 뱉어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은 남편의 말대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악 물고 반찬 가게 하며 모은 돈, 남편이 밤낮 없이 택시 운전해서 모은 돈, 그거 합쳐서 겨우 마련한 가게 보증금이었습니다. 그걸 빼면 당장 우리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우리는 이 빌라 월세도 못 내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 힘도 없었죠. 아들이 맞은 것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제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놈들, 보이스피싱 그놈들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떼먹혔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우리 아들을, 우리 가족을 가만둘까요? 아들이 도망쳤으니 이제 우리 집으로 쫓아올 겁니다. 5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뜬 눈으로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온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밤새 담배 2갑은 태운 것 같았습니다. 제 떨이가 수북했습니다. 아들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돈도 돈이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지, 그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지옥 같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남편은 퀭한 눈으로 거실에서 담배만 태우다가 나 오늘은 일 못 나간다 한마디 툭 던지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 방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 봐도 밥 먹으라고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이대로 계속 앉아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숨었다는 걸 광고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가게로 향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갔는진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덜덜 떨려서 가게 열쇠를 한 번에 꽂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셔터를 반쯤 올리고 가게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장사 준비가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콩나물을 다듬다가도 밖에서 쿵 소리만 나도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아침 첫 손님인가 싶어 억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웬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비싸 보이는 점퍼에 머리도 단정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반찬 사러 올 사람 같진 않았죠.
남자는 천천히 반찬 진열대를 쓱 훑어봤습니다. 여기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났던데 맞나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남자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콩자반이 담긴 반찬통 뚜껑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사모님, 반찬이 참 정갈해 보이는데? 그가 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근데 그 눈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료가 상한 게 섞이면 손님들 배탈 나겠죠? 그죠?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 강우진 씨 맞죠? 아드님이 어제 큰 실수를 하셨던데? 누구신데 무슨 소리를... 오늘 정오까지 아드님이 실수한 거 5천만 원 그거 메꿔주셔야 할 텐데? 남자는 멸치볶음을 집게로 뒤적이는 척하며 아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오까지 소식 없으면 이 가게 내일부턴 장사 못하십니다. 아니, 장사는 하겠지. 이 가게 우리가 인수하면 되니까. 그 말은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인 가게 보증금을 빼앗아 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어제 아드님이 2층에서 뛰다가 다리가 좀 다쳤던데 나머지 팔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남자는 가게 구경 잘했습니다. 정오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는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딸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콩나물이 담긴 바가지를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오, 이제 고작 2-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널브러진 콩나물을 밟으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셔터를 철커덕 소리가 나게 내리고 문을 그대로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꼴 그대로 거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맞은 얼굴이 통퉁 부은 아들도 제 비명소리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기어나왔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헐떡였습니다. 여보 어떡해. 그놈들이 가게에 찾아왔어. 뭐? 정오까지 12시까지 5천만 원 안 내놓으면 우리 가게 뺏는다고. 우진이 팔다리도... 제가 울부짖으며 남편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도망치면서 훔쳤던 조직원 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 폰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얼어붙었죠. 아들은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낚아채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까 가게에 찾아왔던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가게는 벌써 닫아요. 장사하셔야지. 돈 벌어야 5천만 원 갚으실 거 아니야. 너 이 개새끼...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참, 아버님. 택시번호 XX바 XXXX 맞죠? 정오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멍청하게 굴면 오늘 밤에 택시 운전 험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브레이크 고장날 수도 있고... 뚝! 남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도 여보 어떡해. 우리 가게 당신 택시.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제 떠리에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아들을 때리던 그 분노가 아닌 차갑고 시퍼런 얼굴로 아들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아들이 끌려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너 그 창고 너 갇혀있던 데 어딘지 기억나? 기억나냐고 이 새끼야! 네, 그 XXC 땡땡동 폐공장.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눈이 아니었습니다. 숙자야 옷 입어. 차키 챙겨. 어딜 가요? 돈 주러? 경찰서. 뭐라고요? 경찰서 간다고?
이대로 앉아서 가게 뺏기고 택시 부서지고 네 아들 팔다리 부러지는 꼴 볼 거 아니면 당장 가! 남편은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 낡은 차 뒷좌석에 아들을 구겨 넣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죠. 경찰서로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차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운전대만 노려봤고 아들은 뒷좌석 구석에 처박혀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 다 잘못되는 건 아닌지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아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놈들 조직 신고하러 왔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에 점심시간에 조용하던 경찰서가 술렁거렸습니다. 형사로 보이는 사람 몇이 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곧장 회의실 같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아들의 엉망인 얼굴과 제 차림을 번갈아 보며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자, 차근차근. 무슨 일입니까? 아들은 남편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모든 것을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거짓말한 것부터, 아니 친구 상철이한테 속아서 온라인 마케팅 알바라는 걸 하러 간 것부터요. 합숙소, 대포통장 5천만 원, 그리고 친구 상철이가 아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였는데 바로 그 상철이가 조직과 아들 둘 다 배신 때리고 아들 통장에 들어온 5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나 버린 것까지. 놈들은 아들이 상철이와 한패라고 덤터기를 씌우고 그 폐공장 창고에 가둔 것까지. 거기에 있는 내내 맞았다고,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고, 그리고 방금 전 가게와 남편 택시까지 협박한 내용까지. 형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거 단순한 사기 폭행이 아니네요. 말씀대로 거대 조직입니다. 조직. XXC 땡땡동 폐공장이라고 했죠? 지금 바로 현장집입니다. 강력팀 투입해요. 형사 한 분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가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경찰차 몇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차가운 경찰서 의자에 앉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아니 2시간이 지났나?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팀장님. 뭐라고요? 아이, 젠장. 형사가 전화를 끊고 저희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탕입니다. 네? 그 폐공장 안에 있다는 창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그놈들이 이미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먹다 버린 컵라면 부스러기랑 담배꽁초만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놈들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 싹 다 알아버렸습니다. 아들이 도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 경찰의 꼰질은 배신자가 된 겁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잠그고 쇠사슬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깟 쇠사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못하고 남편도 아들도 우리 셋 다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거실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찡, 찡. 그 조직원 놈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숨을 멈췄죠.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듯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남편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에 가게에 찾아왔던 그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 멍청한 짓 했네. 경찰이 우리 잡을 것 같았어? 에이, 아버님 순진하시네. 이 개새끼, 이제 5천만 원이 아니야. 너희가 우리 뒤통수 쳤잖아. 네 아들님이 우리가 직접 잡으러 갈게. 다리 하나론 부족하지? 남편이 뭐라고 욕을 하기도 전에 띠링하고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저도 그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남편의 택시 사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택시 바퀴를 발로 툭툭 차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띠링!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제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셔터 앞에 아까 그놈을 포함한 남자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며 우리 가게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장사하셔야죠. 우리가 손님으로 갈게. 그놈들은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면서요. 그날 밤 우리는 불도 켜지 못했습니다. 거실 창문 틈으로 그놈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는데 아들 방에서 타닥타닥하는 컴퓨터 마우스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까요?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들 방에서 찾았다! 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3년 내내 죽은 사람 같았던 아들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아들이 자기 핸드폰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박상철, 그놈의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 상철이 여자친구예요. 사진 속에는 웬 젊은 여자가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그 훔쳐간 돈으로 사준 게 틀림없어요. 박상철 개새끼가. 아들이 분노에 떨며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자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 옆 카페 테이블 구석에 남자 시계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상철이 시계예요. 걔가 맨날 차고 다니던 거 틀림없어. 이 시계!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이 이 여자랑 같이 있어요. 이 개새끼 지금 그 돈으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재빨리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그놈들이 보낸 사진 때문에 심장이 조여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우리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형사들도 허탕을 쳐서 그런지 얼굴이 퀭했습니다. 어떻게 뭐 밤새 일은 없으셨습니까? 별일이요? 이게 별일 아닌 걸로 보입니까? 남편이 어젯밤 받은 협박 문자와 사진들을 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형사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앞으로 나섰죠. 형사님, 아들은 밤새 자기가 찾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박상철 여자친구라는 여자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상철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 여자가 새 사진을 올렸는데... 아들이 사진을 확대해 그 구석에 찍힌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상철이 시계거든요.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단서 좋네. 그래서 제가 미끼가 될게요. 뭐? 제가 그 조직놈들한테 상철이 그 새끼를 제가 잡아서 넘기겠다고 그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들이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발 이 여자가 어디 사는지 주소 좀 찾아주세요. 이 사진만 가지고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경찰분들이 찾아주셔야 해요. 형사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버팀이죠? 지금 계정 하나 추적해야 합니다. 네. 명의자 신원, 카드 내역까지 싹 다 뽑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아들이 찾아낸 그 작은 단서 하나가 막혔던 물꼬를 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형사가 다급하게 저희를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미끼가 되겠다는 큰 소리는 쳤지만 그 첫 번째 단추인 박상철을 잡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났지만 밥알은커녕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고 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오후가 지나갈 무렵 아까 그 형사가 다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잡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잡았다고요? 박상철이 그놈을요? 네, 방금 인천 오피스텔 덮쳐서 그놈이랑 여자친구랑 둘 다 검거했습니다. 형사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진으로 봤던 대로 그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는 훔친 돈으로 사들인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돈 5천만 원을 며칠 만에 거의 다 써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놈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꼴에 찔리는 건 있는지 형사들 들이닥치니까 그 자리에서 오줌이라도 쌀 것처럼 덜덜 떨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아주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형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친구를 그 지옥 구덩이에 밀어놓고 그 돈으로 계집질이나 하고 다닌 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놈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형사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놈 지금 잡힌 것만 해도 5천만 원 횡령에 보이스피싱 가담, 특수사기 공범입니다. 빵에서 10년은 썩어야 해요. 형사는 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10년 썩을래? 아니면 마지막 기회 줄까? 네가 그 조직놈들 잡는 데 협력해. 네가 미끼가 돼서 그놈들 끌어내면 우리가 재판에서 그 부분 정상 참작받을 수 있게 해주지. 어떻게 할래? 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놈은 넙죽 엎드려 살려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형사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작전을 시작해야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안 작전회의실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쪽 구석에는 박상철 그 새끼가 형사들 옆에서 고개를 쳐받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아들에게 그 조직원 놈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지금 거는 겁니까? 아들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 지금 걸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스피커폰 켜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덜컥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저 강호진입니다. 아들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돈 구했냐? 아들은 형사의 눈치를 한번 힐끗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고 외쳤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상철이 박상철 그 개새끼 걔를 제가 잡았어요. 수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형사가 시킨 대로 준비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걔도 지금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설득했어요. 걔가 훔친 돈은 벌써 좀 썼지만 저희 둘이 다시 들어가서 같이 일해서 갚겠다고. 제발 저희 둘 다 다시 받아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놈은 한참 말이 없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니놈들을 어떻게 믿냐? 돈 훔쳐달아나 경찰에까지 꼰지른 새끼들을. 아들은 그 말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멋대로 하신 거고 저는 아니에요. 제발 시키는 건 뭐든 할게요. 5천만 원 아니 1억이라도 거기서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아들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핸드폰에 대고 빌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숨도 못 쉬고 그 통화만 지켜봤습니다. XXC XX돈 물류 창고. 네? 밤 10시까지 그 새끼 데리고 딱 둘만 와. 딴짓하면 네 부모님부터 찾으러 간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XXC 물류창고 주소 확보했다. 저는 출동 준비. 드디어 그놈들의 굴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는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바빠졌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건장한 형사들과 검은 옷을 입은 경찰 특공대라는 사람들까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아들 우진이와 그 개새끼 상철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겉옷을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까 경찰서에 올 때랑 똑같은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겉옷 안쪽이랑 속옷에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랑 도청 장치를 숨겨 달았습니다. 형사가 제게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아드님 바로 뒤에서 따라붙을 겁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들이닥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걱정을 말하니요.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새끼가 사지로 그 짐승들 굴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상철 그놈은 아예 다리가 풀렸는지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형사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린 바로 뒤에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아들은 고개도 못 들고 그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상철인 형사들이 준비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와 남편은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탄 차가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남편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사들은 저와 남편을 경찰서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상황실이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온갖 기계들과 화면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피커입니다. 아드님 몸에 단 도청장치 소리가 이리로 나옵니다. 형사가 스피커를 켜자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달리는 소리, 붕 하는 엔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꿀꺽 아들이 침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스피커만 노려봤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차가 멈출 때마다 옆에서 다른 차 소리도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분 1초가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치지직하는 잡음만 계속되다가 이윽고 차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이 꺼지더니 쿵! 차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 왔어요. 발자국 소리가 서걱서걱하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들 진짜 왔네? 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지. 찰컥 쿵. 무거운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쇠파이프 갖고 와. 이 새끼들 딴 생각 못하게. 쇠파이프. 그 말이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쇠파이프라니? 남편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가만히 있어!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을 지휘하던 형사가 무전기에 대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이다! 쳐! 와장창. 스피커 너머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손 머리 위로 올려! 전부 엎드려! 아이! 이 개새끼들이! 퍽퍽! 잡아! 저놈 잡아! 스피커에서는 온갖 욕설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넘어지고 맞는 소리, 악! 하는 비명소리가 뒤엉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진아 제발! 그 아수라장이 몇 분이나 이어졌을까요? 1분? 아니 10초? 영원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요란했던 소리가 잦아들고 형사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지휘하던 형사가 아들 몸에 달린 도청 장치를 통해 현장과 교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무사한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형사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전원 검거! 강호진 씨, 박상철 씨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하며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애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하며 바닥에 대고 절이라도 할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놈들은 전부 잡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통장을 넘기고 그놈들의 범죄에 가담하려 한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고 저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왔죠. 아들이 그놈들에게 감금당하고 끔찍하게 폭행당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스스로 미끼가 되어 그놈들과 박상철을 잡는 데 목숨을 걸고 결정적인 협력을 한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감옥엔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박상철이 그놈도 횡령한 돈이 많고 죄가 컸지만 저희 아들처럼 수사에 협력한 덕분에 감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놈은 저희 아들과 달리 감옥에 가는 걸 피할 수는 없었지만요. 모든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아들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있으면 남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방에만 처박혀 있진 않았지만 함께 밥을 먹거나 할 때면 고개를 숙인 채 남편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새벽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밤늦게서야 돌아온 아들에게서는 땀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아들은 동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쭈뼛거리며 낡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첫 알바비였습니다. 마침 야간 운행을 나가려던 남편이 그 봉투를 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 봉투만 내려다보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아들이 경기를 하듯 어깨를 떨었습니다. 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너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했다. 내가 널 그 벼랑 끝으로 밀었어. 미안하다 아들아. 남편이 환갑이 다 된 남편이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탈영이라는 끔찍한 거짓말은 썩어 문드러진 우리 가족의 상처를 터뜨린 칼이었습니다. 우린 그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시 틈틈이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들을 구박하는 대신 묵묵히 응원하고 저도 제 아들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탈영 소동은 우리 가족에게 다시 없을 큰 시련이자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